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기 러시아나 독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폴란드의 해방이 불가결하다고 봤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6년에 만든 브뤼셀의 공산주의 통신위원회는 차티스트 잡지 북극성의 편집인 한이에게 영국 연락원의 소개를 부탁했고, 한이는 의인동맹 런던 지부의 칼 샤퍼를 추천하였다. 두 조직은 접촉 이후 차티즘과 폴란드 봉기를 공동으로 지지하며 서로 협력을 약속하였다. 1847년 11월 마르크스는 브뤼셀의 우애로운 민주주의자 연합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런던의 우애로운 민주주의자 연합이 개최하는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에 참가하고자 런던에 왔다.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죠? 국제노동자 협회, 를 막스가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했는지, 그죠? 어떻게 지도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이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혁명을 위해서는 그래서 폴란드를 착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해방이 되면 폴란드를 착취하는 게 중단되죠. 그러면은 바로 이 폴란드에서 착취하는 것, 이걸로 해서 자기네 나라 문제를 완화시키죠. 그 전에 러시아나 독일에서 이 독재자들이 폴란드를 식민지에서 나눠가지면서 자기 국민들한테 자랑을 하겠죠. 그래서 폴란드가 해방이 되면 바로 러시아와 독일의 지배계급에게 타격을 준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폴란드 해방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조직이죠. 브뤼셀에 있는 공산주의 통신위원회와 영국에 있는 조직, 이 차티스트라는 거는 선거권 확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선거권 확대 운동. 이 두 조직이 서로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런던으로 세계의 혁명적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판결한 동지 봅시다. 당시 공산주의자 동맹은 벨기에인, 헝가리, 폴란드인 등 동유럽 각국의 혁명가들이 모인 국제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구식민지를 복원한 빈 체제를 타도하여 공화주의와 식민지 해방을 완수하고자 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빈 체제에서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 있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서 민족적 공건 세력이 민족해방 전쟁을 치르는 경우 노동자 정당은 이를 한시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면 공건 귀족들은 반동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세력은 물론 민족주의 세력과 불가피하게 연대할 때도 이들이 본질적으로 반혁명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투쟁이죠. 민족해방 투쟁을 할 때 노동자들은 이 부르주아나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되죠. 중국 공산당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부르주아와 민족주의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장래의 적들이라는 걸 알고 이 적과 싸우기 위한 그 주체 역량을 확대해야 된다. 아까 다 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6월 10일이네. 6월항쟁. 그죠? 6월항쟁에서 우리 생각나요? 6월항쟁 때 박관영 동지 서울에 있었어요? 87년. 서울에도 했었죠. 함계남 동지는 어디 있었어요? 시골? 그때 대학생이었나? 대학생 아니었나? 6월항쟁에는 노동자와 부르주아들이 같이 힘을 합했죠. 부르주아 야당. 그죠?
부르주아 야당이 합세했다. 그래서 뭐 했어? 민주주의 혁명을 한 거죠? 뭐 했어? 직선제를 쟁취했단 말이야, 직선제. 그런데 7월 혁명이, 7월 노동자 투쟁이 있었죠? 7월 노동자 투쟁에서는 어때? 이 부르주아 야당이 어떻게 했어? 지지를 안 했죠? 부르주아 야당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지 않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은 이 부르주아들과 노동자들이 2차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 똑같은, 역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방금 우리 박건영 동지 읽었어요? 한겨레 동지 읽었죠? 그러면 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오스트리아령에서 슐라우타가 주도한 크라프 공기 1884년과 갈리치아의 농민운동을 적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6월 공기 1823년과 농민해방을 제기하면서도 결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좌절했던 것처럼 막스든이 폴란드 독립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기대한 농업혁명은 19세기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폴란드의 6월 공기의 패배 후에 무장공기에 대한 독립회복 노선이 흑퇴하고 착실한 생산노동에 또한 자립을 지향하는 포지티비즘 운동으로 대체된 이후 187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조직화되어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거의 동시기에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항하면서 폴란드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게 됩니다. 네. 1848년은 유럽죠? 유럽의 지배자는 빈체제예요, 빈체제. 메테르니 알 거야, 빈체제. 이 빈체제가 과거, 프랑스, 스페인, 그죠? 이런, 네, 식민지, 그죠? 식민지 정부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래,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오스트리아, 그죠? 오스트리아, 서울이죠? 빈체제를 전복해야 돼요. 이게 빈체제가 유럽 정부야, 유럽 정부. 세계 정부란 말이야, 빈체제가. 유엔보다 더 강력한 거.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니죠. 이 빈체제는 유럽 정부야. 그래서 막스가 1848년 당시에는 독일혁명이 성공하려면 바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빈체제를 없애야 돼. 독일혁명과 유럽혁명이 같은 의미가 있다. 프랑스 혁명과 독일혁명, 빈체제. 그래서 유럽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별 나라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유럽혁명이 성공해야 했다. 왜? 빈체제 때문에. 유럽 정부죠. 유럽 정부인 빈체제를 전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1848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세계혁명이야. 그래서 또 이것도 막스주의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 세계혁명. 세계혁명이 무슨 뜻이에요? 마르크 시대의 세계혁명은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이 빈체제를 전복하는 게 세계혁명이었어. 그 일부 보면은 일부 또 자칭 사회주의라는 사람이 막 세계혁명이 일어난다 그러지. 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봐도 소용없고 세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된대. 그럼 세계혁명은 어딜 타도하는 거야? 타도 대상이 뭐예요? 제국주의, 타도 대상. 그래,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 여러 개잖아. 근데 유럽의, 마르크 시대에는 바로 빈체제, 오스트리아의 빈체제라는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말하는 세계대혁명의 타도 대상은 그냥 하나의 체제가 아니야, 그죠?
여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그리고 뭐 지금 유엔이 있지만 유엔이 세계 정부는 아니죠. 유엔이 그냥 회의 기구지 세계 정부는 아니다. 근데 이 당시에 비체제는 세계 정부였어. 그래서 마르크 시대는 바로 민족혁명, 개별 나라의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이, 그죠?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안 그렇다는 거야.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는 관련돼 있지만 동일하진 않아. 관련성만 있다. 관련성.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노동자 국제주의라 그러죠. 연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자 국제주의. 그래서 무슨 세계혁명처럼 무슨 빈체제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노동자 국제주의. 그 대신 어떻게 돼야 돼? 동시는 아니지만, 그죠?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그죠? 전부 사회주의가 돼야 되겠죠? 사회주의가 돼야 한다. 왜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미국인데 미국이 자본주의의 맹주잖아. 거대한 자본주의 맹주. 그럼 예를 들어서 쿠바가 혁명이 됐지만 미국이 쿠바 혁명을 뒤집으려고 그러죠? 베네수엘라 혁명도 뒤집어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그죠? 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을 지속하기 힘들다. 왜? 그 나라 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히 미국이죠. 미국. 자본주의 맹주가 쿠바 혁명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세계혁명과 자기 나라 혁명의 관련이라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나가는 거 우리 좀 폴란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창훈 동지 이거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봅시다. 폴란드에서 1880년대 독립회복을 목표로 하는 그룹은 1890년대 폴란드 사회당으로 발전하고 사회주의 세력들은 룩셈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하여 1882년 창당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프롤레타리아트를 흡수하여 폴란드 왕국 사회민주당을 결성했다. 양당은 제2인터내셔널에서도 대립했는데 엥겔스와 교류한 사회당이 우세했다. 사회당은 1906년 좌우로 분열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폴란드에서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회당 우파의 피우스츠키가 집권했다. 사회민주당은 폴란드 독립 후에 사회당 좌파와 합동하여 폴란드 공산주의 노동자당 공산당의 전신인을 결성하고 레닌의 노선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무슨 폴란드에서 제국주의, 그죠? 제국주의, 민족혁명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런 혁명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들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그죠? 사회주의 혁명 운동으로 전개됐다는 거야. 발전했다가 사회주의 정당들이 생겨난 거죠. 막스의 영향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의 사회주의자 중 유명한 사람이 로자 룩셈부르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서 폴란드의 사회주의 혁명가인데 독일로 넘어갔죠. 그래서 독일 3인당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혁명을 하다가 독일 3인당이죠. 독일 3인당 우파에게 학살이 당합니다. 폴란드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제국주의 민족해방,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런 혁명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 인터내셔널과 제국주의인데, 제1 인터내셔널이 바로 국제노동자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국제노동자협회를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 제2 인터내셔널은 독일 3인당이 주도를 했어요. 제3 인터내셔널은 레닌이 주도했어요. 레닌.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다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1848년 혁명이 실패한 후 마르크스는 런던 망명 기간 중에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 프로이센과 러시아 사이에 인 폴란드 문제를 다뤘다. 1863년 러시아의 지배에 있던 폴란드 민중이 붕괴하자 이듬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폴란드 봉기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에 모였고, 이를 계기로 폴란드와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 설립에 협조했다. 그래서 마르크스 시대에는 바로 영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 프레시안과 러시아의 식민지인 폴란드 문제가 반제 투쟁에서 중요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폴란드가 계속해서 혁명에 1848년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혁명 투쟁을 한 거예요. 계속 봉기를 했기 때문에 각국의 노동자들이 이 폴란드 봉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런던에 모였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제노동자협회 그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 런던에 모였으니까 영국의 노동조합들이죠.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좀 어떤 생각이냐. 여기 국제노동조합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했냐면, 영국은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망명가 폴란드와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들이 영국에 많이 일하고 있어요. 영국 노동조합들이 불만이겠죠.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불만이 있듯이. 그래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바로 우리로 치면 폴란드나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 혹은 뭐 불법 이주 노동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노동자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죠. 혁명가들은 이 폴란드나 아일랜드 민족 해방운동 문제고, 영국의 노동자들은 불법 이주 노동자, 폴란드와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 문제 때문에 서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동지 보이면 한번 읽어주세요. 마르크스는 루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전쟁을 할 것을 우려하였는데, 카우츠키와 달리 마르크스에 따르면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반드시 경제적 동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보불전쟁에 직면하여 방어적이라고 해도 제국주의 전쟁에 노동계급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베벨과 리프크 네이트는 북독일 연방의회에서 보불전쟁을 위한 국채 발행에 기권하였기 때문에 작센인민당 내에서 비판받았다. 1870년 보불전쟁이 임박하자 리프크 네이트는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 기관지 인민국가를 통해 전쟁에 반대하고 양국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 양국의 지배계급을 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스마르크 정부는 그와 베벨을 반역죄로 기소하였다. 두 사람은 1872년 2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당시가 몇 년이냐면은 파리꼬뮌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1869년 이 시기예요.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되고 나서 5년이 지난 시기야. 이 당시에는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조카의 프랑스와 비스마르크 찰을 대상의 프레이션이 서로 힘을 셌어요. 그래서 서로 유럽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전쟁을 우려했다는 거.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전쟁에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전쟁에 반대하고,
그래서 노동계급은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카우츠키라는 사람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경제적 동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제국주의자들이 전쟁하는 건 반드시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물론 경제적 동기도 있는데 정치적 동기도 있다. 뭐냐?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극복하려는 거죠. 내부에 불만이 있으니까.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그거잖아요. 일본 내 군벌들의 그 불만을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저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나눠갖자. 이런 거.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 동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고.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거고. 그래서 마르크스의 제자가 베벨과 리프크네프트예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가 독일 3인당에 침투시킨 마르크스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반대했으니까 반역죄죠. 그래서 국회의원이었는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우리 전쟁 나면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반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겠죠? 전쟁 반대하면. 쉽지 않은 얘기야. 그래서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국회의원인 전쟁에 반대해서 반역죄로 잡혀가서 교도소를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박관영 행동제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주의 세력이 고전쟁을 자본가들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거부했다. 반면 슈바이처 당은 이에 찬성하였다. 그런데 프랑스가 패배하자 양당은 그 전쟁을 확대하는 것과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전쟁 이후 마살주의자들도 마르크스파와 마찬가지로 파리꼬뮌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라살파가 있었고, 라살파에는 누가 있었냐면, 슈바이처가 라살파의 후계자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기회주의라는 거야, 기회주의. 그래서 애국전쟁, 그죠? 애국전쟁이라고 미화했는데, 전쟁이 어때요? 참혹하죠? 전쟁이 참혹해. 참혹하다. 그래서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반전으로 돌아섰다는 거. 그래서 마르크스파, 라살파가 입장이 똑같아졌다. 똑같이 전쟁에 반대하고 파리꼬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 제국주의와 세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원래 자신의 정치, 경제학 비판 전략을 6개의 부로 구성하려고 계획했다. 1857년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에 대한 서설에서의 첫 번째 플랜 초안 이래 마르크스는 곧 자신의 경제학 전략을 제1부 자본, 제2부 토지 소유, 제3부 인노동, 제4부 국가, 제5부 외국 무역, 제6부 세계시장을 체계로 구성했다. 또한 제1부 자본은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에서의 자본에 관한 처음 2개의 초안 이후에 곧 제1편 자본 1번, 제2편 자본들의 경제, 제3편 신용, 제4편 주식 자본으로 구성할 것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라살레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제1편 자본 일반을 자본의 생산 과정, 자본의 유통 과정, 양자의 통일 또는 자본과 이윤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할 것을 계획했다. 계획을 밝혔다. 1858년부터 1862년에 계획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 플랜은 6부작이었다. 네, 우리가 자본론, 막스가 제일 유명한 게 자본론이죠. 자본론 3권이 있죠. 자본론 3권, 3권. 그래서 이 자본론이죠. 이 자본론은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어떤 발생, 그리고 자본의
경쟁, 그죠? 그리고, 금융자본,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원래 막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은, 자본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자본가들이 모인 국가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써서 제국주의 문제까지 또 다루고자 했다. 그죠? 근데 거기까지 못 썼다는 거야. 자본에서 끝나고 국가나 세계 문제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생각했다는 거는 국가나 세계 문제를 쓰고자 했다는, 이것 보고 마르크스의 플랜이라 그래. 마르크스의 플랜은 6부작이었는데, 그래서 마르크스의 계획 중에서 극히 일부분, 그죠? 자본, 국가, 세계, 제국주의 문제라는데, 이 자본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나 세계, 제국주의에 관한 부분은 그냥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 단일적으로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막스의 생각이죠. 생각을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마르크스의 원래는 이 제국주의와 세계체제에 관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1분만. 아니요, 그냥. 그래, 1분 얘기하고 쉬십시다. 얘기해봐, 1분.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회주의자든지 누구를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쟁에서 반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국에서 많이 반전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이제 전쟁에 나서 반대하는 하나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봐봐.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 사회주의자 전쟁에,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죠. 여기 제국주의 전쟁이죠.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 사회주의자는 어때? 처음부터 반대하죠? 처음부터 반대한단 말이야. 그죠? 처음부터 반대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찬성하거나 아니면 무관심, 그죠? 무관심 하다가, 어때? 주로, 전쟁의 피해, 물가 인상, 그죠? 전비를 마련하려면 세금을 인상하죠? 세금 인상, 그 다음에 전쟁의 참혹함, 그죠? 참혹함, 이런 걸 목격하고, 비로소 나중에 전쟁 반대를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반전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관심 없었잖아. 처음부터 월남전에 뭘 반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그로 인한 전쟁의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그때 가서 전쟁에 반대한 거.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하지만 그러지 않는 부르주아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게 처음에는 전쟁에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전쟁.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육칼운동, 또 일본에서 전공투까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광범위하게. 네. 그래서 반전운동은 박관우 동지 말이 맞아요. 사회주의자만 반전운동을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반전.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반전운동하는 그 이후 논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는 처음부터 반전운동했다. 그러지 않는 이들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전운동을 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